최은영 장편소설 밝은 밤 1.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사찰에서 나던 향 냄새, 계곡의 이끼 냄새와 물 냄새, 숲 냄새, 항구를 걸어가며 맡았던 바다 냄새, 비가 내리던 날 공기 중에 퍼지던 먼지 냄새와 시장 골목에서 나던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한의원에서 약을 다리던 냄새. 내게 희령은 언제나 여름으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희령에 처음 간 건 10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낸 동안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사찰에도 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갔다. 시장에서 갓 튀긴 팥 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의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어린 내 눈에 희령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본 희령의 밤하늘이다. 나는 그때 은하수를 맨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가 울렁거리고 간지러웠다. 희령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할머니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다시 희렁에 내려가던 날 32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폭설이 내리는 2017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령 천문대에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와 장롱, 책상, 세탁기, 식탁, 카페, 그의 손길이 닿았던 속옷과 식기를 전부 버렸다. 6년을 산 집이었기에 물건은 계속해서 나왔다. 이사 당일까지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더 채우고서야 끝이 났다. 희령으로 떠나기 전날에야 인터넷으로 희령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다. 희령은 서쪽으로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해안 저지대의 농경지와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곳으로 같은 도의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춘천을 지날 때쯤에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세서 작은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희령까지 가는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번번이 휴게소에 들러야 했다. 평소에는 멀미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어서 쉽게 어지러움을 느꼈고 속이 메스꺼웠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희령의 관광 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새 몇 마리만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밝은 등을 단 어선들이 줄지어 조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선에 달린 등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잠을 이어 자지 못하던 때였다. 그날도 몇 번이고 자다 깨기를 반복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커튼을 열자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의 붉은 빛이 객실까지 밀려왔다. 나는 말을 잃은 채로 해의 일주를 지켜봤다. 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나는 앞으로 희령에서 살 집을 알아봤다. 총 5군데의 집을 봤는데 처음에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20년 전에 준공된 2동짜리 복도식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다. 내가 본 집은 5층이었다. 도배장판은 새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멀리 바다도 잘 보이고 볕도 잘 들었다. 이사를 하려면 3주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희령의 생애 첫 3주 동안은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 집 눈이 많이 내렸다. 근처 군부대 군인들이 제설용 삽을 들고 곳곳을 다녀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희령의 눈은 잘 녹지 않았다.
작은 지방 도시여서 차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고 눈이 기화되는 속도가 느렸다. 햇빛이 사람을 압도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한 번은 폭설이 그친 무렵 눈 덮인 농가 국도를 달리다가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 갓길에 잠시 차를 태워둔 적이 있었다. 마음의 보호대 같은 것이 부러진 기분이었다. 덜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라 사라진 것 같았다. 천문대에 첫 출근을 한 날 결혼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예전에 한 번 했었다고 답하고는 더 설명해달라는 눈빛을 읽고 작년에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뛰었고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다. 퇴근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파도 찌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 누운 채 파도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다. 창을 닫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다.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입이 말랐다. 거울을 보면 등이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린 데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데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짧은 단발로 잘랐지만 그런 내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지우와 전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지우는 해가 질 무렵이면 전화를 해주었다. 지우는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욕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 개새끼는 참 뻔뻔해. 지우는 내 전 남편을 개새끼라고 불렀다. 걔가 왜 욕이 됐을까? 나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는 개새끼라는 말은 개의 새끼란 뜻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걔는 가짜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라는 테두리밖에 가짜 자식을 뜻하는 멸칭이라고 했다. 지우는 거기까지 설명하더니 나쁜 말이네 라고 말하고는 앞으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더니 개새끼 미친놈 시발놈 어느 것 하나 쓸만한 말이 없다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치졸하냐고 왜 꼭 약한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밖에 욕을 못 만드느냐고 했다. 참신한 욕이 필요해. 분이 풀리는 욕이 필요해. 그것이 지우의 결론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개새끼라는 단어를 종이에 펜으로 써보았다. 개새끼. 어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로 그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강아지를 떠올렸다.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의 바지자락에 붙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왜 개새끼라고 하나. 걔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이사 당일 자동차 뒷좌석에 내버려뒀던 짐을 새 집으로 날랐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식기류, 책과 노트북, 전체 만원경,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아파트는 도시의 서쪽인 고지대에 자리했다. 아파트 정문 근처에는 농협마트가, 호문 쪽에는 등산로 초입이 있었다. 마트 옆에는 마당을 밭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몇 채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개천이 흘렀다. 아파트 북쪽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와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 걸어가면 해변이 나왔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둥글고 검은 바위가 있어 거북이 해변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했다. 해변 앞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횟집과 조개구이 식당이 많았지만 겨울이라 주변이 한산했다.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희령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산 기분이 들었다. 희령은 조용한 곳이었다. 서울에서 살던 내게 희령의 조용함은 가끔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서울에서처럼 친구와 한참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깝고 끈끈해서 속까지 다 보여주고 서로에게 치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했다. 나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추우면 창문을 닫고 목이 마르면 물을 따라 마시는 내가 보였다. 여전히 어려운 밤을 보내면서도 예전처럼 몸을 쥐어짜며 울지는 않는 내가 보였다. 2시간, 3시간을 이어 잘 수 있는 내가 보였다.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찾아온 건 내가 희령으로 이주한 지 2달 뒤의 일이었다. 엄마는 현관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뒤적거리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상자에서 비트즙과 양배추즙을 꺼내 냉장고 야채칸에 차곡차곡 넣었다. 이거 어디다 걸어? 나는 엄마에게 점퍼를 받아서 안방 옷장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갔다. 그 사이 엄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커피 믹스를 한 잔 타서 소파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너처럼 젊은 애가 있을 곳은 아니다. 너무 외지고. 엄마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여기 안 해줘. 직장도 좋고.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희령에 몇 번 와봤어. 할머니 보러. 너도 알잖아. 그런 사이 아니란 거. 왜 할머니 만나보기라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지. 너 설마 김서방 아니 걔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주칠까 봐. 나 어차피 연구실 아니면 집이잖아. 집이었잖아. 서울이든 희령이든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젊음이 아까워. 남자도 다시 만나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몇 번이고 후후 불어 마셨다.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너 사람들이 이혼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아? 다들 뒤에서 뭐라 해. 나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엄마 사람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네.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나 봐. 여름이랑 가을에는 바깥 풍경이 볼만하겠다. 재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아무도 겨울 밭을 억지로 갈진 않잖아. 세상 바뀌었어. 엄마 살던 때랑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리 허접한 남자라도 울타리는 되는 거야. 남자 있는 여자라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엄마,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꼭 필요하다고? 엄마는 남자가 그 가족으로부터 착취당하기만 한 거 아니었나? 자기 엄마를 보러 갈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할 만큼의 착취. 아들 셋인 집에 장손과 결혼한 엄마는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았다. 방학 때 아빠 쪽 식구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할머니가 온 적은 없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된 게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김서방은 참 착해. 엄마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남자는 여자 때리지 않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워도 상급에 든다고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엄마에게 착한 남자였다. 그가 바람 피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엄마는 남자와 사는 삶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리어 엄마야말로 남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았다. 때리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만 되어도 족하다니.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체념이 또 어디 있을까? 무작정 걷다 보니 마트 앞이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산 뒤 집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심호흡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건네고 나도 하나를 먹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려 노력했다. 엄마는 나 혼자 살기에 무섭지는 않은지 새로운 직장은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봐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 외롭지 않느냐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난 혼자가 편해. 내가 엄마에게 해줄 말은 그거밖에 없었다. 엄마가 온전히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는 희망 같은 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입은 상처보다도 이혼당하고 혼자가 될 사회를 신경 썼다. 나는 너를 나는 너는 걱정이 안 돼. 그런데 그 약한 애가 나중에 자살이라도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떤 말을 어떤 말은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내게는 엄마의 그 말이 그랬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이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지 호소했다.
심지어 내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에는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남자에게 쉽게 공감하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혼을 언급하며 나를 욕했듯이 그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바람 피우는 계기를 만들었을 나를 상상하며 비난했듯이. 그러나 엄마마저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아빠는 너 이혼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더라.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다. 자기 딸이 쪽팔리는가 보지. 그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자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김서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라. 마음을 넓게 먹어야지.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이혼을 결심한 내게 아빠가 한 말이었다. 나보다 사위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아빠의 모습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었다. 아빠가 내 편이 되어주리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해가 지기 전에 일어섰다. 운전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엄마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풀차를 끌고 삼삼오오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4월을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다. 동네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반가운 내성을 하던 분이었다. 형광 분홍색이나 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장미빛 패딩에 샛노란 끌차를 끌고 있었다. 가볍게 묵내를 하고 걸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했다. 오늘 사과가 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저쪽 청가문 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끌차에 놓인 쇼핑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먹어봐요. 꿀사과라는데. 아, 괜찮아요. 나는 혹시 할머니가 내게 포기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사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청가문 시장이라면 시청 옆에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싸서 우리 옆으로 스쿠터를 탄 사람들 몇이 지나갔다. 할머니 뒤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닿은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내 손녀랑 닮았어. 그 애를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 내 딸의 딸인데.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녀 이름이 지연이에요? 이지연. 딸 이름은 길미선. 나는 할머니 얼굴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나와 우리 엄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 사는 애가 여기에 내려올 일이 없잖아.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려왔네요, 여기.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 얼굴에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는데 나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다는 생각을 했다. 내 말에 할머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그날 아파트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별말을 나누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도 어색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가 10층 버튼을 누리며 말했다. 엄마 닮아 키가 크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짧은 대화를 나눈 동안 나는 가까이서 할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나이에 비해 숱이 많고 염색하지 않은 짧은 머리카락, 넓은 이마, 쌍꺼풀 없이 긴 눈, 오똑한 코, 긴 인중과 인중에 난 솜털, 연보라색에 가까운 도톰한 입술을 봤다. 눈가와 이가에 웃음 주름이 있었고 미간에 2개의 주름이 깊게 팼다.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고 바른 자세에 등이 굽지 않았다. 끌차를 짚고 선 주름진 손에는 갈색 검버섯이 가득했다. 엄마와 닮은 부분이 거의 없었다. 흰머리가 싫어서 매번 염색하는 엄마의 검은 머리카락과 좁은 이마가 떠올랐다. 할머니와 재회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은 어색한 뿐이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내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기만 했다. 앞으로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머니가 내 할머니란 이유로 내 생활을 간섭하지는 않을지, 익명으로 살고 싶은 내 의지와 반대로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할머니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 출근길이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봉고차에 할머니들 여럿이 올라타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모두 알록달록한 일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봉고차에 올라타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늦었어, 늦었어. 할머니들이 재촉하자 할머니도 봉고차에 올라탔다. 나 높, 간다, 높. 할머니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안녕. 나는 할머니를 태운 봉고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만약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었더라면 그녀에게 부담스러움만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기억, 같이 웃던 기억은 서른둘이 된 내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할머니에게 나는 손녀라기보다는 대학이 어려운 30대 초반의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역성 들어줄 손녀라기보다는 사이 안 좋은 딸의 나이 든 자식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이의 난감함, 어색함, 어려움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감정들의 바닥에 깔린 열띠열분 우애가 신기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마트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을 때도 걱정했던 것만큼 어색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진간장 한 병과 커피 믹스 한 상자를 쇼핑 바구니에 넣고 계산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쇼핑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뒤에 줄을 섰다. 회사 갔다 오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네, 퇴근길에 먹을 것 좀 사봤어요. 나는 바구니에 든 딸기, 사과, 시리얼, 우유, 배추김치를 보며 말했다. 그러고 말이 끊겼다. 적당한 화제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끌차에 장본 물건들을 놓고서 출입문으로 걸어왔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제 차 타고 가세요. 걸어 5분인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어색해서인지 내게 존댓말을 했다. 무거운 거 많이 드셨는데 타세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럼 신세 좀 질게. 차에 타면서 보니 할머니는 등이 고다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허리를 굽히는 것을 어려워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동작이 느렸다. 겉으로 보기에 어떻든 할머니는 노인이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맞춰 엘리베이터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평소에 뭐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입을 열었다. 농번기에는 저쪽 마을로 녹 가는 게 뭐예요? 녹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노비라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포도밭 가서 슬슬 일 도와줘. 가위로 가위. 할머니가 검지와 중지로 V자를 그리면서 말했다. 가위로 가지치기 하고 포도가 좀 크면 봉지 씌우고 나중에 박스에 담고 그런 거 해. 할머니 연세에 내 말에 할머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가만히 앉아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 게 고되지. 가서 할머니들이랑 얘기도 하고 농돈벌이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움직여야지 밤에 잠도 잘 자요.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일 안 하실 때는 뭐 하세요? 나? 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노인정이나 나가고 그래 별거 없지.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할머니와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별다른 말 없이 층을 표시하는 전광판만 올려다봤다. 그러다 내가 5층에서 내릴 때 할머니가 나를 붙잡듯 말했다. 너 시간 될 때 한번 놀러와. 바쁘면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할머니의 집에 간 건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이었다.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잡은 약속이었다. 내가 한번 댁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자 할머니가 반색을 해서 얼떨결에 날짜를 잡게 되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장미꽃을 사고 근처 가게에 들러 와인 한 병과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샀다. 엘리베이터에서 5층 대신 10층 버튼을 눌렀다. 복도를 걸어가니 할머니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밥 냄새야 국 냄새, 생선 굽는 내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현관 바깥에 서서 할머니 하고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는 겨자색 원피스에 꽃무늬 덧신을 신고 두 손을 흔들며 현관으로 나왔다. 들어와 들어와 이게 무슨 꽃이야? 현관 벽에 새알이 그려진 유화가 걸려 있었다. 우리 집과 같은 구조였는데 베란다 빨래거리에는 시래기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큰 바구니에는 한라봉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나란히 놓인 끌차 세대 옆으로 파와 양파, 사과, 마늘, 말린 미역 같은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널려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케이크와 와인을 올려뒀다. 부엌에서 생강 냄새가 진하게 났다. 저기 앉아 기다려봐. 할머니는 돕겠다는 나를 소파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다. 코듀로이 소재의 3인용 갈색 소파였다.
팔걸이 부분에 커버가 반질거렸고 좌석의 쿠션이 푹 꺼져 있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맞은편에 작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미세하게 위아래로 흔들렸고 소리가 컸다. 텔레비전 뒤로 보이는 벽지에 귀퉁이가 커다란 삼각형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다. 제가 수저라도 놓을게요. 내가 어정쩡하게 앉아서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손을 휘 저었다. 대접받을 줄도 알아야지. 할머니 말에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앞에 밥상에 시선을 뒀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4인용 밥상이었다. 할머니는 쟁반에 반찬과 수저를 담아서 상으로 날랐다. 구운 박대, 물미역과 초고추장, 무조림, 총각김치가 나왔다. 이어서 반과 강낭콩을 넣은 밥과 배추국이 차려졌다. 할머니는 물 대신 결명자차를 컵에 따라 주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수저를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국을 뜨자 할머니는 깜빡하고 마늘을 안 넣어서 맛이 나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며 눈치를 살폈다. 내 입맛에는 간이 셌지만 구수한 맛이 나는 국이었다. 맛있어요. 내 말에 할머니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배추가 흐물흐물하게 잘 익어서 맛있어요. 간은 맞고? 네. 그제 할머니도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는데 진분홍색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드라이를 했는지 짧은 머리카락에 볼륨이 살아있었다. 할머니가 내게 잘 보이려고 신경을 썼다는 것이 느껴져서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박대에 살을 발라내어 할머니 밥 위에 올려놓았다. 반 건조된 살은 쫄깃했고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진 껍질도 고소했다. 예의를 차려서 조금씩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돌아서 정신없이 먹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포만감이었을까. 그러게 먹다 보니 할머니와 별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밥 한 공기를 금방 다 먹어버렸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야. 할머니 말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밥은 어떤 사람과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니까. 혼자 넷플릭스를 보며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편한 적이 많았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밥은 맛이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먹는 밥은 맛이 있었다. 더 먹을래? 배가 너무 불러요. 케이크도 먹어야 하고. 오늘 누구 생일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맛있잖아요. 케이크. 맞아. 할머니도 케이크 좋아하세요? 없어 못 먹죠. 할머니가 장난스레 말을 올렸다. 우리는 같이 상을 치었다. 옥색 시트지가 붙은 부엌 싱크대와 벽장은 낡았고 그릇장 하나는 문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모양새였다. 싱크대 위에는 미나리를 담은 컵이 보였다. 나는 행주로 상을 닫고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라서 각자의 접시에 담았다. 그러고 우리는 물컵에 와인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날 할머니는 나의 상황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결혼했었다는 사실 정도는 엄마에게 들어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물었다. 할머니 피부가 좋네요. 다들 그러네. 노인정 가면 나보고 형광등 안 켜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 얼굴이 환해서. 겸손을 차리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나는 잠시 웃었다. 엄마도 피부 좋잖아요.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보들보들. 제가 그걸 못 닮았어요. 닮은 게 없어요. 너희 엄마랑 나도 별로 닮은 데가 없어. 너희 엄마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 판박이지. 저는 아빠랑도 안 닮았어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는 아는데 내가 누구 닮았는지. 누구요? 잠시만 있어봐.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서 한참을 있더니 갈색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봐봐. 할머니가 사진첩을 펼쳐 내밀었다. 사진 속에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 둘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중 왼쪽에 있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쪼글 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누구예요? 내가 그 여자 손가락을 가리키며 묻자 할머니도 여자를 향해 손을 갖다 댔다. 너라고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아. 그러고는 사진첩에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한쪽 눈은 외꺼풀, 다른 한쪽은 쌍꺼풀이 눈매에 수치 적은 눈썹, 둥근 이마와 짧은 턱, 그리고 작은 귀까지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이목구비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포즈와 표정도 나와 비슷했다. 사진에서 시선을 건드지 못한 나를 보며 할머니가 이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 얘기 들은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친정이 없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하긴 너랑 내가 만날 일이 없었으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엄마에 대해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서운해 하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증조 할머니 성함 뭐예요? 이정선.
그런데 사람들은 삼천이 삼천 아줌마라고 불렀어. 왜요? 우리 엄마 고향이 삼천이었거든. 삼천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요. 개성에서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걸리는 곳이라지. 할머니 고향은 개성이시잖아요. 할머니의 고향이 개성이라는 건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응, 엄마가 날 낳기 전에 개성으로 갔거든. 열흘급이었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누구? 우리 엄마? 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다시 말을 하려다가 입을 열지 않았다. 얼굴에 내내 어렸던 미소가 사라졌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라봤다. 보고 싶지. 할머니는 내가 마치 할머니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다 입가에 힘을 줘서 웃었다. 보고 싶은 사람이지 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내가 주책이네. 할머니는 컵에 남은 와인을 모두 입에 털어넣었다. 우리는 한동안 별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빈 컵에 와인을 따르고 물었다. 증조할아버지 사진은 없어요? 없어. 할머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목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옹기장이었다고 해. 그 외 예전에 박해당하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잖아. 아버지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었어. 처음 천주를 믿은 조상은 마부였다. 모시고 살던 양반이 이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물하고 말하자 조상은 드디어 주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그를 딱하게 여겨 생각했다. 그런 조상이 자기 주의를 따라 천주를 믿게 되다니 정말 모를 일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3년이 지난 뒤 둘은 귀에 화살이 꽂히고 다리는 부러진 채로 새 남터에 끌려가서 같이 처형당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에서 숯과 옹기를 구워가며 숨어 지냈다. 시간이 지나 더는 숨어서 천주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신주단지를 깨고 조상도 보시지 않는 사람들이라 좋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었다. 고조부는 수완이 좋고 손재주가 있어서 집을 짓는 목소리를 냈고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딸 넷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의 모두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내 중조부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더라. 그래 내 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가 어쩌다 부모를 버리고 우리 엄마랑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었겠지. 사람한테 미치는 거 말이야. 한순간 완전히 미치는 거지. 중조부가 19살이었고 혼담이 오고 갈 때였다. 중조부는 고조부에게 혼인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 상대가 백정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고조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웃을 일이 아니었다. 중조부는 교회당 지붕 아래에서 인간의 귀함과 천함은 타고나는 게 때 있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배워왔던 것이다. 백정집 여자애가 개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에 어떻게 백정의 자식과 혼인을 할 수 있느냐는 고조부의 말에 중조부는 백정도 천주의 자식이며 인간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 알았다고 대받아쳤다. 성경에도 백정은 안 나온다. 고조부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에 화루를 엎었고 중조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중조모를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열차에 탔다. 중조 할머니는 가족이 없었어요?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어. 백정이들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오래 알아 죽은 날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중조부는 아랫목에 누웠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당신 딸과 혼인하여 개성으로 가서 잘 살거라고 말했다. 고조모는 곱이 잔뜩 낀 눈으로 중조모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같이 가자. 고조모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도 데리고 가라. 병자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증조모는 치맛자락에서 고조모의 손을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겨우 손을 떼어나자 고조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에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내 딸로 태어날 테니 내 딸로 다시 태어나서 애미 일대 못하 해준 걸 마저 해줄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중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17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찌개꾼도 상대해주지 않아 스스로 우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에 핀 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지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리길 같았고 걸음걸이 무거워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열차에서 노란 위액을 개어내면서 중조모는 생각했다. 잊을 거라고, 잊어버릴 거라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는 중조부가 중조모에게 왜 미쳤었는지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조모의 눈 속에는 아이들에게서나 보일 법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랬다. 백정딸 주제에 뭐가 당당하고 즐거워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에는 맞기도 했다. 고개 숙이고 걸어 감히 양미가 눈을 마주치려 해. 그러나 중저모는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숙이려다가도 저절로 머리를 들게 됐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리지어 날아가는 하늘의 새들을 쳐다보느라 넋을 놓았다. 만사를 궁금해했다. 세상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했다. 중저모가 중저모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중저모는 역사 앞에서 삶은 국수를 팔았는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철로를 따라 걸었다. 어느 날은 이 철로가 대체 몇 리나 이어져 어디에 닿는지 궁금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저쪽 멀리서 철로를 따라 걷고 있던 남자에게 가서 물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기라요?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중저부는 정신이 들었다. 백정이 양면의 길을 막았으니 호되게 맞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남자는 멀뚱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북으로는 신윤주까지 가고 남으로는 부산까지 간다는데 기계 몇 리나 되는지. 그는 중저부의 저고리 고림에 달린 검은 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백정을 나타내는 그 표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철길을 침묵을 보았을 뿐 자리를 떠나려는 그녀에게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쯤 일로 오면 알려주었어. 동문 중에 철도 박사가 있으니 물어보면 되갔으니까. 중조부는 중조부를 만나기 전부터도 개성으로 가고 싶었다. 개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좋으니 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떠돌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소에게 꼴을 먹이고 오라고 시키면 소를 데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곤 해서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어리 빠진 표정으로 소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할머니는 종종 상상해 보곤 했다고 말했다. 중조부는 처음 열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 어지러울 지경이었고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경적과 바퀴가 철로의 이음매에 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그는 사랑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동네에서부터 2시간을 걸어 역사까지 걸어갔고 철로를 따라 걸었다.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며 가만히 서서 열차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했다. 열차는 귀청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그의 몸에 전해졌다. 그는 역사 앞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여자애를 알고 있었다. 백정의 표식인 검은 천을 옷고름 끝에 달고서 아직 어린 태가 나는 검붉게 탄 얼굴에 커다란 손으로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건네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기라요. 그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을 이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그곳에서 그렇게 얼굴이 검붉게 탄 여자애와 서 있었는데 이어서 기적 소리가 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서쪽으로 날아갔던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오고 마른 까치가 하늘을 날았다. 철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에게 내려오라는 손짓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 순간이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한 직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자에게 말했다.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알려준다면 다시는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슬퍼졌던 것이다. 그 철로가 몇 리나 이어지느냐고? 사실 그는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철로까지 2시간을 걸어가서 그녀를 기다렸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지점을 착각했나 싶어서 철로를 따라 이리저리로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그 여자애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다. 내일 만나 알려주겠다는 말에 여자애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것이다. 어떻게 대답조차 받지 않고서 그 애가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자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백정 여자아이가 양미 남자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지, 어떻게 양민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째서 그에게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어째서 붉은 볼의 여자애가 그를 바라보던 그때 기적이 울리고 까치가 날아왔는지, 왜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건지. 그 애는 백정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어쩐지 괴로워졌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에 그 애의 존재를 구겨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에게서 받았던 모든 느낌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한없이 쓸쓸해졌다. 다음날 그는 또다시 한참을 걸어서 적사에 갔다. 한쪽 구석에 앉아 옥수수를 팔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여서 저녁이 되기 전인데도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남은 옥수수를 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돈을 받고 옥수수를 건넸다. 덕분에 오늘은 일찍 집에 가겠구나요.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라고 하자 그가 조급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어제 기다렸댔어. 그제야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항상 그렇게 혼자 다녀? 그냥 걱정이 되어서리. 일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 그녀는 불편하다는 대생을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철로가 몇 리인지 궁금하다길래 길에서 나더러 다음날 나오라 했을까.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로 하나요. 난 한시가 바쁜 사람이라요.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강제를 옆구리에 끼고서 자리를 떴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바람을 가리며 넓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그는 눈길을 빼앗겼다. 억울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그저 슬프기만 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위협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저 애는.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빠졌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곧장 역사로 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둥근 얼굴, 커다란 손,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건네주는 몸짓,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며 가끔 옥수수를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옥수수 씨를 얼굴에 묻히면서 옥수수를 크게 베어무는 모습을. 그래, 나는 저 애를 알고 있었어. 그는 생각했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같이 열차를 타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아. 열차를 타고 우리 오래도록 이야기하자.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군인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워하던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녀 쪽으로 얼른 달려갔다. 너 이름이 뭐지? 사는 곳은? 군인이 그녀에게 일본어로 물었다. 그녀는 군인을 쏘아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중조부가 미소 지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일본어로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일본어를 잘 모르니 이해해 주십시오. 사는 곳을 알고 싶으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에 군인 둘이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애를 원하는 거였다. 그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도 군인들이 혼인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그 때문에 부모들은 고작 9살, 10살밖에 안 된 딸들을 혼인시켰다. 그게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주의를 만들어주었던 것이었다. 군인들이 떠나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남편이 있느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나 남동생은, 삼촌은, 당숙은, 그녀는 차례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집에는 누가 있어? 그들은 집으로도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그녀는 가만히 바라봤다. 우리 엄마이. 그녀가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군인들에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아무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엄마이가 아파. 그녀가 혼잣말하도 중얼거렸다. 그 말에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했다. 내랑 같이 개성으로 가자. 그의 말에 그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널 잡으러 올 기야. 너를 아무리 힘을 써도 그렇게 낼 기다. 그녀는 옥수수 강지를 덮은 천에 두 손을 올리고서 그 두 손에 시선을 준 채 말했다. 사람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라요. 아제비가 누군데? 난 아제비의 이름도 모르는데. 내 이름은 박희수야. 아는 어른이 개성에서 장사를 한다. 너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다. 그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다. 내가 팔고 싶어서 기러는 내를 팔고 싶어서 기러는 거야, 기야? 그녀가 말했다. 기계 무슨 내버려 두라요. 그냥 내버려둬. 여기서 옥수수 팔면서 엄마이랑 살계시다. 기걸 왜 못하게 해. 다 사람을 잡아가지 못해서 야단이지.
개성으로 가면 호적도 만들고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다. 그녀는 짧게 웃고는 옥수수 강지를 들고 자리를 뒀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거워 보이는 강주리를 들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개성으로 가야 했다. 저 여자애를 데리고서. 중조모는 일본어를 잘 몰랐다. 음식을 팔 정도로는 말이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본 군인이 왔을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역사 앞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와 헤어지고 집에 가니 일본 군인의 한 사람과 동네 아저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네 아저씨가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호강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했다. 그제야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세상은 자신의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었다. 양민들이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일제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신에게 그리 좋은 기회를 줄 리 없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은 없으며 나흘 뒤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날 그녀는 잠들 수가 없었다.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걷고 싶으면 걷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울고 싶었다. 백정의 표식 따위는 집어던져 버리고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개성에 같이 가자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보다 더 어려 보였다. 변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고 얼굴에 세상을 모르는 태가 났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잡아다 팔까?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운 마음이 온몸을 가득 채웠다. 의원은 어머니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했었다. 기로에 한 달이라고. 그 말을 들은 게 열흘 전이었다. 군인이 다녀가고 나서 그녀는 차라리 어머니가 죽기를 바랬다. 간절히 빌었다. 그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부디 어마이 내가 떠나기 전에 돌아가시라요. 그녀는 빌고 또 빌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역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개성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군인들이 데려가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인데 왜 당신이 나를 돕고자 하느냐고. 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옥수수 하나를 사고는 그녀 곁에 서서 먹기 시작했다. 그가 옥수수를 먹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당신은 부모가 없느냐?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표면적으로는 그에게 묻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알게 됐다. 자신은 결국 이 사람을 따라가리라는 걸.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칼을 챙기자.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위험하면 칼로 방어하자. 그는 놀랄만큼 천천히 옥수수를 먹었다. 그걸 다 먹은 다음 옥수수 속대를 주머니에 넣고서 그녀를 보고 말했다. 가고 말고는 너가 정하라오. 군인들이 널 데려가면 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내 말이 맞다. 내 너를 몰라. 너도 내를 모른다. 길에도 알 수 있는 기가 있잖아. 너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는 불행해질 게야. 되돌릴 수도 없이 고통스러워질 게야. 내를 믿지 않는 것이 옳다. 내- 내는 너가 지금처럼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기는 아니다. 내가 내랑 개성으로 간다면 너희 이마 엄마이를 돌봐줄 동물을 너희 집에 보낼게야. 내일 이 시간 여기로 그 동무와 함께 오갔어. 어마이에게 인사드릴 시간이 필요하니 어마이를 길에 두고 갈 수는 없시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올 기다. 이건 상상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서 자리를 떠났다. 참 느리게도 걷는구나.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떠나야 해. 그날 밤 내내 증조모는 잠들지 못하고 고조모를 안고 있었다. 어마이 누군가 어머니를 돌보러 온다기랬어. 아니 기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어마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도 내는 어쩔 수 없어. 길에 내는 벌을 받겠지. 아마 평생 벌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 어마이 내는 군인들을 따라갈 수 없어. 어마이 우리는 이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다음날 그는 키가 훌쩍 크고 목이 긴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은 아직 어린 태가 남은 그에 비하면 어른처럼 보였다. 자기를 보고서 작게 묵내까지 하는 남자. 그 사람이 세비 아저씨였다. 왜 세비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자란 동네가 세비였거든. 세비 아저씨의 조상도 박해왔던 천주교도였고 그런 이유로 증조부의 가족과 가까워서 그들은 형제처럼 지냈다. 증조부가 고향을 떠날 거라고 했을 때 세비 아저씨는 증조부를 말렸다.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를 설득했다.
벌써 군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자아이들 수를 헤아리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 여자애는 최소한의 울타리도 없다고. 오빠나 남동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사촌이라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 가족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런 여자애라는 건 백정의 딸인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존재라고. 그녀는 중조부와 세비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갔다. 세비 아저씨는 자기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와서 당신 어머니를 챙기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중조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열차 3등석에 자리를 잡은 중조모는 열차가 움직이고서야 좌석을 붙들고서 올 수 있었다. 중조모가 중조부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을 뿐 울지 않았으니까. 중조모는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래도 그때 군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던 건 너희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대를 병든 어머니 곁에 남았더라면 자신도 동네 힘없는 집 여자애들과 함께 끌려갔으리라고 말이다. 중조모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 중조모가 가장 최악이었던 순간마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나를 구했어.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나를 구했어. 개성역에 도착하자 중조부의 당숙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조부는 주머니 속에 칼자루를 만져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매주 뜨는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둘은 이불을 따로 펴고 잠들었다. 다음 날 중조부는 그와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을 옮겼다. 중조부가 마을을 떠나고 이틀 후에 군인들이 찾아와 트럭 짐칸에 동네 여자애들을 가득 태우고 떠났다고 했다. 중조부는 얼굴을 쉽게 붉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군인들이 중조부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을 잃어버렸다. 중조부의 침묵은 그 마을의 할머니에게도 스며들었다. 그 마음은 할머니에게도 스며들었다. 세비 아저씨는 알지도 못하는 백정의 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고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병상을 지켜주었다. 그 일을 두고 중조모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세비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밭을 매라면 밭을 메고 매일 물을 기리라면 물을 깃고 아저씨가 위험에 빠지면 달려가 구하겠다고 말이다. 정녕 아저씨가 고조모를 돌본 건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중조부가 당숙의 친구가 하는 방앗간 내 일을 구하고 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다. 중조부는 고조부의 부음을 열흘이나 뒤에 들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더라도 군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당연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녀는 당연해야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데리고 가라. 그녀의 치마를 꼭 붙들고 있던 엄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떼어내던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때 증조모는 고작 17살이었다. 17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나이, 아침마다 옥수수를 삶아 한 강제를 이고 팔로 다녀야 하는 나이, 죽을 목전에 든 엄마의 공포와 노여움과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나이, 영영 자기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 나이, 백정이라는 편식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나이, 엄마를 버려야 하는 나이,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멀리서 소식을 들어야 하는 나이, 그렇지만 증조모의 17은 그런 나이였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그 나이에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녀는 17살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일평생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살았던 17의 증조모가 마지막 나날에야 자유로워졌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를 보고는 방긋 웃던 증조모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했다. 어마이 어마이 왔어.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에게 두 팔을 쭉 내밀던 모습이 말이다.